네, 안녕하세요. 언누과 친구들 사회를 맡은 최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누과 친구들은 제목 그대로 친구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친구의 작품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작품은 양조한 작가의 첫 에세이집 가제 아주 사적인 여행입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마음이 오래 머물렀던 문장을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분씩 자유롭게 편하게 자기소개하고 오늘 준비한 순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화수라고 합니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조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전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싱어송라이터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언누과 친구들 사회를 맡은 최지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네. 그냥 얼룩 아닙니까? 친구들은 뭐며 얼룩? 오늘 프로그램 이름이 얼룩과 아, 친구들 약간 이라는 역전압 이름. 같은 느낌인가요? 네네네네. 그래서 얼룩과 친구들은 제목 그대로 네. 친구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친구의 작품을 이야기하는 네. 코너입니다. 제일 안 자유로워 보시네요. 그러니까 대본대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예. 네네. 저는 이제 중심을 좀 잡아야 하니까 예. 대본대로 하겠습니다. 예스. 네네. 그래서 순서는 앉아 계신 박하수 씨부터 그 마음에 오래 머물렀던 문장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9쪽의 마지막 문단에 있는 문장 읽겠습니다. 밀라노에서 지낸 일주일 동안 무언가 잃어버린 게 분명했다. 살아야 하는 이유, 어젯밤 지진에서 살아남은 이유, 가난하게 떠돌아다니는 이유, 멋있어야 하는 이유, 사랑받아야 할 이유, 사랑할 이유. 아무 답도 얻지 못했다. 단지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네, 이 문장에 붙여서 8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문장도 같이 읽고 싶어요. 여전히 묻는다. 나는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여행하고 쓰는 걸까? 네, 제가 이 두 문장이 마음에 남았던 이유는 저는 이런 질문을 저한테 20대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 저도 여행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었고 내가 이 여행을 왜 하는 걸까?에 대한 질문도 많이 했었고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왜 하는 걸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원고를 읽으면서 그런 질문들과도 되게 많이 마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하다가 답을 찾지도 못했고 그런 답을 찾지 못하는 질문을 계속 해나가는 게 좀 괴롭기도 했어가지고 어느 순간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놔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지금은 그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올해 막 30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살아간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성숙했던 때는 그리고 나에 관해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노력했던 때는 오히려 20대 때가 아니었나? 특히 대학생 때 여행을 많이 다니던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이 가제본에서 보면 그 밀라노 이야기 11번째 관찰이라는 꼭지 제목이 달린 밀라노 이야기인데요. 밀라노를 여행하면서 양조한 작가가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한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이 부분에 줄을 쳐놨었고 여행을 하면서 저도 많은 질문들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여행을 하면서 질문하기보다는
휴식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다음에 또 여행을 가게 되면 나를 향해 좀 질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이 문장을 보고 좀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 챕터는 유산에 관련된 챕터인데 유산이라는 것이 과연 얼만큼의 의미가 있을까? 겉에 보기에 되게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곳에서 우리가 숙박을 하려면은 화장실 하나를 20명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겉 모양으로 보여지는 유산과 그 안에서 막 수십 명이 같이 한 방을 쓰면서 살아가는 이런 어떤 대비되는 구조를 이렇게 쓰시면서 또 여행을 막 누군가의 실수, 항공사의 실수를 막 찾아서 돌아다니는 B 씨와 또 가장 값싼 방에서 그들의 가장 좋은 순간을 보내시는 인도네시아 커플들과 막 이런 일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그 대비되는 것 때문에 나는 내가 알고 있던 게 맞나? 내가 추구하는 게 맞나? 내가 사랑받으려고 했던 게 맞나?라는 그런 질문으로 도달한 걸로 저는 그런 서사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행을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운 것들, 왜냐면 낯선 곳이니까 저희가 내면을 잘 들여다다 볼 수 없으니까 예쁜 곳들, 아름다운 곳들, 화려한 곳들, 역사가 깃든 곳들을 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고 네,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 최초에 출발했던 내가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떤 것이 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그런 유산들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양태를 보면서 약간의 영향을 받고 이런 게 여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여행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해외 여행을 가봤자 뭐 외할머니를 케어하기 위해서 휠체어 끌 사람이 필요해서 갔던 것과 그리고 한번 동료들과 같이 갔던 여행 그게 뭐 전부인데 이때 그 지진을 겪잖아요. 커다랗게 한번 지진을 겪고 여행지 멀리서는 엄청 커다랗게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하는 거를 뉴스로 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뭐 어떻게 나는 지금 다음 여행지로 가야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담겨 있는데 아 여행을 하고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고 저희가 뭐 잘 지내? 라고 할 때 잘 지내? 라고 할 때 뭔가 저는 그냥 그 잘 지내가 그냥 흐름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듯이 그냥 이렇게 그 맡겨버리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그런 것과 제가 예전에 한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생을 포기했더라면은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했기 때문에 좀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뭔가 뭐 다음 여행지로 가야지 몸이 이끄는 대로 계획된 대로 그냥 휩쓸렸던 게 아니라 생각을 했던 거 어떤 이유들을 찾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이 또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하면 뭔가 최대한 그래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자주 가는 식당 아니면 뭐 막 관광지 이런 데는 최대한 피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최대한 뭔가 그 안에서 내가 같이 뭐 짧게라도 뭐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는데 결국에 나는 떠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그런 현타가 오는 순간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나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어쨌든 지진이 났고 또 누군가는 어떤 사연으로 여행을 왔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동화되고 싶은데 결국에 동화되지 못하고 계속 뭔가 질문만 남게 되는 그랬던 게 생각이 많이 나는 챕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 말씀 들으면서 하나하나 다 그 공감이 되는 말씀이셔가지고 아까 또 그랬군요. 네,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승윤 씨도 이야기를 했고 약간 그 여행과 삶은 다른 거잖아요. 여기서 나는 현실과 꿈 사이에서 무언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문장이 있는데 약간 여행을 한다라는 것이 저도 희연 씨처럼 최대한 관광지를 피해서 다니고 싶고 약간 현지 식당에 가서 현지 음식을 먹고 싶고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조금 약간 여행자의 어떤 마음에 지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저도 내가 이해하던 게 맞나 하는 고민들을 할 때가 많은데 살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게 하는 챕터가 아니었나.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도입부가 되게 재밌는데 네. 도입부에 이탈리아의 수도는 어디라고 생각해? 라는 음. 질문을 폴란드인이 이탈리아 사람이랑 싸워요. 이탈리아 사람은 이탈리아의 수도는 밀라노다. 밀라노. 폴란드 사람이 거기서 이제 이 유산 로마라는 유산, 이탈리아라는 유산 속에서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 유산들을 그냥 겉으로 누리고서 한번 놀러 온 사람들의 시선이랑은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재밌는 챕터였어요. 그러면 희원 씨가 네. 꼽은 문장 제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142페이지에 있고요.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피의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전화했다. 나는 웃으며 여기는 참 좋다고 말했다. 다음에는 친구에게 전화했다. 잘 있느냐고. 친구가 웬일로 여행 가서 전화를 다 한다며 빈정댔다. 나는 웃으며 여기는 참 좋다고 말했다. 오늘 있었던 슬픈 사연은 절반의 나에게 넘겨두기로 했다. 여기까지인데요. 어쨌든 P가 있고 여기 문장엔 없는데 P의 이제 여자친구분 I라는 분에게 되게 슬픈 일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작가님이 들으셨는데 부모님이랑 친구에게 전화할 때는 괜찮아 여기 좋아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장면이거든요. 제가 이 문장이 되게 인상 남았던 이유는 사실 이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일 공감됐던 문장은 사실 따로 있긴 해요. 22페이지에 이제 첫 시작하는데 보면 이 여행이 끝나면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제 개인사로 보면 저도 이제 가장 길게 여행을 떠난 걸 보면 2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로 이제 영국이라는 곳에 있었던 건데 딱 이 22페이지 이 한 문장이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간 그냥 그 이유였거든요. 아까 되게 뭔가 질문을 많이 이제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딱 답을 정해놓고 갔어요. 왜냐면 내가 낯선 곳에 가고 나를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내가 가서 지금까지 내가 싫었던 어떤 나의 단점이나 내 성격들 그런 거 다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완벽한 모습을 내가 그 안에서 만들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워킹홀리데이를 끝났을 때 사람들이 다들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했냐. 이렇게 해주길 바라면서 갔는데 사실 뭐 여행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그런 어떤 영웅담 같은 그런 서사보다 힘들고 자, 어떻게 보면 관계에서도 정말 힘들 때도 많고 돈도 없고 그러나 저도 그때마다 부모님한테 나 너무 잘 지내 여기 너무 좋아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그때 당시에 제가 썼던 일기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힘들다, 너무 외롭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걸 보면서 참, 네, 절반의 나를 다시 보게 된 챕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전체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한 인간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사랑받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으로 똘똘 뭉친 한 인간이 여행을 하면서 계속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고 계속 또 사랑받고 싶은데 결국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어떤 이야기로 매듭짓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양주한 작가는 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양주한 작가를 앞으로 많이 사랑해 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되게 저는 양주한 작가의 용기에 되게 박수 치고 싶은 게 본인이 사랑받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고 본인이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그 시절 진짜 극혐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에세이 장르가 취해야 하는 어떤 미덕을 갖추고 있지 않았나 심사위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멕시코 여행 이야기잖아요. 네. 저도 영상 통화를 그때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되게 그 멕시코 친구와 신나게 음악이 되게 시끄럽게 흘렀었던 것 같고 되게 신나 보이는 어떤 양주한 작가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이면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희연님이 읽어주신 장면 보면서 이 챕터가 이제 멕시코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절반의 나와 그 이면에 있는 절반의 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나왔던 아이라는 친구가 보여준 절반의 나도 있고 보여주지 않았던 그 절반의 나, 그 마음을 좀 헤아리려고 했던 주한님의 마음이 드러난 장면이었어서 저도 되게 따뜻하게 읽었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과의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주한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주한님은 이런 대화를 하는 걸 잘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네이트판이다. 아니 뭐 그건 아니고 또 주작이다. 막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 친구들한테는 하는 얘기가 있고 또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맞아. 여행지니까 할 수 있는 얘기들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절반의 나,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절반의 나. 그게 만약에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스펙트럼이 있으면 뭐 제가 만약에 승윤님한테는 여기를 꺼내서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여행을 가면 여기 또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또 뭐 지인 씨한테는 이렇게 보여주고 그럼 거기 중에 또 교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러면 결국에 내 스펙트럼을 다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다 합치면? 뭐 전혀 안 보여주는 모습도 보여주기 싫은 모습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한 사람한테 다 보여줘야 하는 관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누군가들한테 한 면씩 다 보여주고 나면은 그래도 나는 나를 다 보여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에게 0부터 100까지를 다 토로하고 이거보다 이거를 10씩 쪼개서
이분한테는 이런 고민, 이분한테는 이런 감정, 이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챕터가 되게 좋았던 게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를 맞으면서 절반의 나 혹은 3분의 1의 나, 4분의 1의 나를 보여주고 그 이면은 모르면서 사실 우리는 그 모르는 면을 응원하고 네. 그리고 그 응원한다는 이야기를 겉으로 하지 않아요 저희 사실 만나면서 아이에게 이 양 작가님께서 너무 많은 아픔과 슬픔을 혼자 견디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내가 보고 있는 전유동이 아니고 내가 보지 못하는 전유동에게 닿았으면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아, 힘내 하지만 사실 저희끼리 힘내야 한다고 뭐가 힘이 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맞아요. 네, 안 보이 안 보이는 지인 씨한테 닿아야죠. 네. 안 보여주는 지인 씨가 그걸 들어줘야죠. 그걸 들어주길 바라면서 저희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 챕터가 제가 또 좋았던 게 이 아이의 남자친구 P 씨가 아주 가끔 억누르는 일들을 몰래 하는 재미도 쏠쏠해. 사랑하지 않았다면 담배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을 테니까. 이것도 이제 사랑을 하면서 다른 절반의 나를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도 안 보이지만 나도 내 절반을 잘 모르고 네, 내가 이렇게 네, 아마 금기를 하셨겠죠 아이 씨가.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피면서 행복하셨겠죠. 이런 거를 자기도 몰랐을 텐데 어떤 관계를 하면 나도 몰랐던 내 절반을 만나기도 하고. 승윤 씨 말씀처럼 사실 우리 모두가 나도 내 절반을 모르면서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행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는 내 절반을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구나. 아까 그 스펙트럼에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듯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2월에 춘천으로 한 달 살이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너무 좀 저한테 잡아먹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뭔가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했던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첫째 날 이제 양주한 작가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난 형이랑 술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 우리 술 한잔 하면서 얘기 좀 나누고 싶어 라고 해서 그날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대화를 했는데, 내가 못 보던 모습이 여기에 또 이렇게 이 책에 또 있구나. 그래서 뭔가 좀 더 보여주지 못한, 제가 보지 못한 면을 또 볼 수 있어서 좀 더 친해진 느낌이었어요. 네,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근데 양조한 작가는 여행을 가면 혼자 있기보다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뭔가 여행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유동 씨처럼 거의 혼자만 있거든요, 여행하면. 근데 참 사람들과 많은 걸 하고 계시는구나. 뭐 제가 보지 못하는 면을 좀 보게 돼서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네네. 덧붙이자면 여기가 진짜 좋으면서 또 생각났던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상대방들한테 그 나머지 절반을 너무 요구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미덕이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한 번씩 모든 걸 다 알고 싶고 모든 걸 알아야 직성이 풀리고 폭력이 될 수도 네. 있어요. 때가 올 거. 안 올 수도 있죠. 안 올 수도 네. 있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음. 때가 올 수도 있고, 오게 돼도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않아도. 뭐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모습을 갖고 있어가지고 나왔나 보다. 제 아주 사적인 대화. 아주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의 그 절반을 잘 모르니까. 네.
저는 좀 뒤쪽에 있는데요. 265쪽. 기록하지 않은 하루는 사라진다. 과거는 미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래가 상상의 영역이라면 과거는 실마리가 있는 상상의 영역일 뿐이다. 단서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주한 사람, 지나온 시간, 슬픈 기억, 기쁜 순간, 언젠가 사라질 모든 하루를 부여잡고 싶었다. 숱한 오역과 오해를 낳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제가 읽은 부분은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경기도 연천에 갔던 이야기가 담긴 꼭지입니다. 경기도 연천은 양조한 작가의 할머니가 작은 텃밭을 일구면서 여생을 보냈던 곳이라고 해요. 이 챕터,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 책은 어쩌면 양조한 작가가 부여잡은 시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지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지나온 시간들이 뭐지? 그리고 내가 지나친 것은 무엇이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에 잠기게 하는 문장이었는데요. 아까 그 화수 씨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책은 읽는 이에게 참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개인마다 좋은 책에 대한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책은 질문을 많이 던지는, 읽는 사람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저한테 정말 좋은 책이었고 저한테 좋은 질문거리를 던져주는 책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이 문장 보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잠깐 나눠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에필로그 전에 마지막 챕터인데 뭔가 좀 되게 공감하면서 많이 읽었어요. 특히 지인 씨가 읽어주신 문장에서도 뭔가 저도 잃어버린 사람이나 그러니까 잃은 사람에 대해서 종종 문득 내가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럼 이제 기억이 나는 것들이 있고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게 뭔가 그 사람이 뭔가 되게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어쨌든 해소를 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뭐 잘 보내주는 것이든 계속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걸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제 몫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뭔가 약간 나이가 들수록 계속 회피형이 돼가지고 어려운 거를 이렇게 자꾸 피하려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그냥 계속 밀어두고 있었는데 이 방금 읽어주신 그 문장을 읽으면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주한 작가님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이걸 마주할 용기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마주할 때는 기쁜 것도 좋은 것들도 많이 보지만 슬픔이나 좀 견디기 어려운 감정들도 함께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용기가 저한테도 뭔가 또 다른 힘이 이렇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 글쓰기라는 것이 결국에 용기를 내야 하고 그 피하고 싶은 것들을 마주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조한 작가가 되게 30여 년 동안 저도 되게 회피형 인간으로 살아왔다라고 들어왔는데 그 회피형 삶을 끝내고 드디어 나를 용기 내어서 바라보고 고백하기 시작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좀 더 힘이 났던 게 이런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뭐 마주하는 이런 사람이 그런 성정의 사람이거나 엄청 뭐라 그래야 될까,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앞쪽에서는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짜증도 내고 이제 막 사람이 필요하니까 너 가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작은 사람의 모습들까지도 이렇게 내비친 사람이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쭉 건너온 시간들과 함께 나중에는 용기를 가지고 뭔가 그런 것들을 마주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뭔가 나도 뭔가 회피하지 않고 마주해볼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겨서 저도 좀 감명 깊게 읽었던 대목입니다. 전 책이 다 좋지만 이 챕터도 특히 좋았는데요. 지인 씨가 말씀해주신 그 문장 말고도 이제 이 챕터의 마지막 문장을 쓰기 위해서 저는 이 책이 달려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독자로서, 뭐 작가 입장은 모르지만. 그리워한다는 거, 기억한다는 게 사실 엄청나게 소모적인 일이고, 그 소모적인 일을 하다가 현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모하는 에너지를 한 번 이 그리움을 지우고 이 그리움을 지우고 이 그림을 덮어 씌우고, 그래서 여기도 적혀 있듯이 더 가까운 그리움이 가장 멀리 있는 그리움부터 잡아먹을 테다. 그리고 뒤에는 단언컨대 언젠가는 꼭 기억해야 할 죽음마저 지워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다라고 다짐한 것이나 해야 된다라는 당위가 붙은 것이나 잊어버릴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리워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다라는 이 작가의 어떤 마음이 되게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되게 강한 에너지다, 강한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챕터는 참 특별히 감동이 있는 챕터예요. 저 사실 이거 보는 내내 울어가지고 저도 똑같이 이제 뭔가 할머니와의 그런 추억도 많고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그 같이 놀고 했던 그 마을에 자주 갔었어요. 부산 제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찾아가고 했는데, 오히려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안 갔다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어서, 근데 그거를 심지어 뭔가 작가분이 이걸 글로 이렇게 남기고 하는 게, 야, 참 대단한 일이다 들으면서 저는 아직도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그런 그리움이 있어서 그러지 못했던 거니까 또 네, 제가 이 문장을 안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참 위로가 됐습니다. 약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주한 작가도 마지막 부분에 적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역사, 당신의 역사, 언젠가 묻혀버릴지도 모를 이야기들을 세상에 던져놓는 일이다 하는 문장처럼, 사실 우리의 작업들이 사실 언젠가는 묻혀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내보이고 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아까 할머니라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다짐하지만 그것들이 실패하는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잖아요. 네, 그것들도 실패를 알면서도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감동, 힘 이런 것들도 분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네네. 이 챕터가 정말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책 전체가 서두를 제외하면 보통의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담이 아니에요. 저희 다 진짜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담이 이 사이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챕터에 가장 우리 모두가 겪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그것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나는 글을 쓴다라는 이 마지막 챕터가 이 모든 숱한 특별한 경험들 마지막에 왔다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유동 씨가 꼽은 문장 들어볼까요? 저는 조금 두 챕터를 조금 묶어서 네네네. 얘기하고 싶은데 네. 194페이지에 이제 노르망디에 네.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저 노르망디 상륙 작전만 머릿속에 채워놓고 왔죠. 많이들 그렇죠. 워낙 유명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노르망디는 비가 자주 오고 유채꽃이 피는 곳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폭탄이 아니라 빗방울이어서 다행이네요. 라는 대목과 그리고 246페이지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대목인데 예전에는 집집마다 아와모리를 만들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김 아저씨는 아와모리에 관해 설명했다. 1945년 벌어진 오키나와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다. 그때 주조장 대부분이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거의 모든 술 항아리가 깨졌다. 아와모리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검은 누룩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아니 사라진 줄 알았다.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어느 주조장 뒷마당에서 검은 누룩이 발견되었고 재생에 성공했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전쟁이라는 역사를 마주하고 폭탄이 떨어지고 많은 이들이 죽었던 노르망디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는 유채꽃이 이쁘게 피고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시각으로 뭔가 노르망디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됐고 오키나와에서는 거기에도 이제 폭탄이 떨어져서 전통주가 이제 아예 없어질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뭔가 이제 중요한 재료가 발견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그 기록이 뭔가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던 그거랑 뭔가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기록 이제 뭔가를 그리워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뭔가 이어져 오는 그 기록들과 사람들이 붙잡고 싶어 했고 그리고 다른 이면을 보고 싶어 했던 그런 내용들이 뭔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저한테는 조금 와닿았던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제 안에서 뭔가 사라진 저의 중요한 요소가 이렇게 많은 상처들을 입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피폐해지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기적적으로 제 안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 전 요즘에 좀 약간 연연하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뭔가 입었던 뭐 가족 간에 겪었던 상처라던가 그런데 조금 다른 지금은 과거에는 폭탄이 떨어지고 상처를 입었더라도 지금은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지금 가제지만은 이제 사적인 여행이고 이제 양주환 작가님의 정말 내밀한 그 고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작가님의 고해를 듣는 게 아니라 뭔가 저한테 뭔가 제 이야기랑 막 엄청 몰입이 되는 대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검은 누룩이 발견된 것이 그 기적이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혹은 내 안에 어떤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유동 씨가 이야기해 준 거에는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혹시 이 대목 읽으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이제 이 노르망디 여기서도 이 아저씨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몇 쪽이라고? 194쪽인데 194쪽? 아까 읽어주신 문장이 여기 담배 피는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건데 얼마나 또 이 얘기를 많이 했을까 싶으면서 야, 네가 아는 거 노는 게 아니야. 야, 내 꽃도 피고. 처음에는 그 이사다가 이제 아는 거죠. 자기가 담배 하나 피면서 노르망디란 근데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자기가 사는 공간에 대한 그 사랑 이게 애정 이런 게 사실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을 떠나서 이제 서울에 와서 살면서 계속 이사를 다녔거든요. 사실 내가 애정하는 그 지역이 안 생기죠.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전에 또 이사를 가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근데 뭔가 아까 누룽 얘기도 그렇고 하면서 이 지역에 이 사는 사람들의 이 애정이 자기가 사는 이 도시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가끔 이 책에 나오는데 부럽더라고요. 그런 게 네, 그런 걸 좀 느꼈던 챕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맨날 그 얘기 하는데 서울 사람들은 특별히 서울에 대한 뭐가 없어요. 우린 서울에서 태어나 뭐 서울에 뭐가 있나요? 할 때 저희가 남산타워. 그래서 유채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멋있는. 저희가 보통 어떤 너네 고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린 뭔가 건물, 어떤 문화, 랜드마크, 음식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 뭐가 있나요? 서울에는 민들레가 있고 황사가 심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 자체가 그냥 멋있더라고요. 이건 살면서 이런 대화를 누구랑 하나? 네. 관광청 직원인가? 준비된 사람. 거기는 계속 서 있는 거. 거기 계속 서 있고 이제 외국인들을 노리면서 어떻게 오셨나요? 다 그런 분들로 만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다른 여행기에 맨날 똑같이 대사 나오고. 저 한국 사람이다. 아니 근데 그 희원 씨 시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너무 그렇단 게 이 그 아저씨가 이제 그러니까 퇴장하는 모습도 너무 극적이에요. 멋있어. 이렇게 어깨를 담배를 입에 물고 어깨를 툭툭 치고 이 도시를 잘 소개해줘요. 이게 약간 냄새가 나는데요? 짧은 인사를 남긴 뒤 긴 다리로 성큼성큼 사라져 가는 거예요. 냄새가 나네요. 그분이 의도된 거라고 해도 장면이 근데 너무 멋있어. 그러게요. 네. 그 공간에 대한 애정도 정말 그 오키나와 그리고 노르망디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게 하고 아까 그 유동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양주한 작가의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의 지금과 다 있고 우리의 어제와 다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좀 반추해서 또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이 문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없으시면 그러면 저 이거는 그냥 궁금했어요. 네네네 247페이지에 네네 그 커플을 보면서 두 사람을 그대로 옮겨 항아리에 넣으면 아와모리가 될 것이다. 이거는 어디 뭐 이렇게 적혀 있는 텍스트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제가 만들어서? 이거 아주 기가 막히네요. 그러네요. 그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노래를 아직도 부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한번 오. 자주 들었습니다, 저. 이 김 아저씨가 뒤에 하는 이야기도 참 멋있어요. 벚꽃. 구메지마 벚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사쿠라 아니에요? 그것 말고 다른 이름이 있어요? 한비라고 불러요. 추위를 모른다는 뜻이죠. 벚꽃은 따뜻한 봄에 피는 꽃인데 추위를 모른다고요? 구메지마의 벚꽃은 추운 북쪽에서 피어나지요. 라는 이 벚꽃 또 한비 이런
되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잘 묻어나는 일화들과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승윤 씨가 뽑은 문장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너무 많이 접어놔가지고 사실 저는 이 책이 쓰여지기 전부터 읽었습니다, 사실. 뭐라 그러죠? 그냥 저는 작가님이랑 같이 산 적도 있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텍스트 형태로 본 것이 아니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나 혹은 은연중에 했던 이야기거나 아니면 파편들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모음집을 처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한 말이었구나, 이런 맥락에서 한 말이 이래서 사실 꼽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 꼽자면 2개 꼽을 건데요. 네. 155페이지. 이스탄불에서 너와 만났던 날 결심했어. 쿠르드인이신 A가 주한 씨와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입대를 결심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봐보시면 이거는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남을 가지면서 일생일대 결심을 하게 하는 어떤 순간이 있다라는 거,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결심을 하게 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내가 보기에 너무 두렵고 위험하고 너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결심을 하게 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챕터는 그냥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한이의 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이제 212페이지의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허벅지가 축축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캐롤 소리는 작아졌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지났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이 챕터는 의미란 무엇인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의미란 무엇인가, 계속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상징적인 의미를 살아가면서 왜 저 의미에 저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하나? 그렇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끝나는 문장인데요. 이게 저는 가장 주안에 가까운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좋았어요. 막 정확히 동의는 못하겠고 정확히 의미는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는 와중에 어쨌든 나는 내 하루를 살다가 아이고 자정이 지났구나,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정확히 의미를 다 모르면서 사실은 살아갈 텐데 그 의미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냥 한 번씩 동조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이 문장이 특별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힘 빼고 적어서 더 좋았고 주한 씨의 글의 특징은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너무 인용이 많다. 너의 글이 없다. 타인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어떤 예술가의 삶, 어떤 앙리 트루즈 로트렉의 삶 이런 것들을 끌어와야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옛날에 주한이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챕터가 정말 좋아요. 그냥 본인의 생각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다가 어떤 견해도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세상과 함께 그거에 대해, 그리고 자정이 이미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제가 아는 주한이와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승윤 씨 말씀 들으면서 생각보다 사소한 만남이 우리의 일생 일대 결정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했던 되게 중요한 결정들은 아까 하신 것처럼 의미를 막 부여하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라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되어 있는 그런 결정들이고 그 의미 부여는 결국에 후에 나중에 내가 이 순간이 나한테 일생일대의 결정을 하게 된 순간이고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라는 게 참 인공적인 의미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의미라는 게 늘 뒤따라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힘 빼고 무엇도 인용하지 않고 나의 일상을 담담하게 적는 것이 어쩌면 나의 삶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 또한 어떤 후에 의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승윤 씨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좀 지나친 문장이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왜냐면 워낙 좋은 문장들이 많으니까 지나친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들을 다시금 곱씹어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초반에 막 그게 기억이 나는데 늦잠 자는데 막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데 거기를 되게 뭔가 이렇게 묘사를 했던 그 대목이 있었어요. 멕시코. 근데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묘사를 할 필요가 있나 했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나처럼 여행 안 간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그걸 좀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나중에는 이런 묘사들이 좋더라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양조한 작가가 의도하신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은데 양조한 작가 이 글을 쓰면서 네. 계속 묘사에 되게 몰두하면서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이 또 읽는 이에게 전해졌다니.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몰입해서 즐겁게 내가 마치 간 것처럼 몽마르트 간 것처럼 유채꽃을 쫙 눈앞에 그리면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거의 최소 이게 한 만 얼마에 판매될 텐데 정확한 가격은 안 나와 있지만 만 얼마의 가격으로 10여 개국 그니까요. 갈 수 있는 가성비다 가성비. 킹성비. 구글어스 저리 가라. 약간. 여러분 진짜. 근데 아까 제가 어쨌든 막 인용 막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거 보면서 이 검색하면서 보는 맛이 쏠쏠합니다. 맞아. 저 아까 그 노르 어쩌고 그 노치밀 아니 피라미드? 아니요. 아닌가? 뭐 그것도 찾아봤고요. 맞아, 맞아. 물도 찾아봤고 그 콘크리트의 뭐 신 맞나요? 건축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사소한 거엔 디테일한데 맞아요. 나라 이름도 안 나와 있어서 오히려 계속 나도 찾아보게 되고 여기가 도시 이름이 나라야 도시야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는 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다만 함부로 인용은 하지 마라. 왜냐면 팩트가 아닌 경우가 많다. 아니 팩트 체크가 좀 어설픈 경우가 많아. 근데 앞으로 또 팩트체크는 출간되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감상하시고 인용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양조한 작가 앞으로 잘 해서 그 갈무리를 잘해서 네. 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뭐 부족한 점이 있어도 뭐 두 번째 책에서 또 보완이 되겠죠. 이게 제일 나빠. 이게 제일 나빠. 나오지도 않았어. 저는 믿습니다. 네, 저희가 곧 출간될 양조한 작가의 에세이집 가제본을 읽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양조한 작가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며 이 시간을 매듭 짓고자 합니다. 저는 양조한 작가의 글이 이렇게 책이 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보태고 덜어내는 지난한 시간을 벼텨낸 양조한 작가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고생했어. 이 책은 양조한 작가의 첫걸음이자 30여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주 사적이지만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동시대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 책의 시작과 함께 해주시길, 그리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며, 주하나 출간 미리 축하해. 너의 어제가 사람들의 오늘과 맞닿길 진심으로 바랄게. 축하한다. 너무 자기적으로 하신 거 아닌지. 이거 정도로 외워서 하지. 아니 이거는 맨 처음 초고 쓰고 거울 보고 연습하는 그 느낌이잖아. 이게 프롬포터가 있으면 그러면 컨셉을 이렇게 가나요? 저희 전부 다 컨셉을 이렇게. 제가 저보다 다 잘하실 거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준비해야 되면 저 먼저 할까요? 아, 네. 네. 이승희 씨. 일단 어떻게 읽었냐면요,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다 창작을 하거나 그렇지만 제가 계속 그 양주한 씨에게 얘기했던 거는 너의 글이 가장 보편적이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누구보다도. 그래서 저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잘 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뭔가 모든 것을 떠나고, 모든 것에 선을 긋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에서 이제 도망쳐서 아무것도 갈 곳이 없을 때 주한이네 집에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 삶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 그 하나의 인생을 받아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한이한테 참 감사한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주한이를 통해서 빚을 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한이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한이라는 인격체가 저라는 또 삶 하나를 받아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기에 등장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 책이 읽으시는 분들에게 요만큼이라도, 물론 이 책으로 인하여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요, 그 사람의 어느 한 부분에 좋은 파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는 생각도 들었고, 여행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 승현님이 좋았던 문장으로 꼽아주신 부분처럼 그냥 갈피를 잘 잡지 못하겠는 의미를 뒤로 하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모습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한님이 지금 첫 책을 앞두시고 되게 많은 감정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뭔가 편집자로서 작가의 첫 책이 첫 책을 내는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를 다 짐작할 수는 없지만 되게 설레고 좋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을 텐데 그것도 다 뭔가 있는 그대로 그냥 지금을 누리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 책을 쓰고 엮고 출간하는 그런 노력이나 과정 모두가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한테는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네. 이 한 권을 엮어냈다는 그 노력이 진짜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것, 그것 자체는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응원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여행 에세이라고 하니까 막연히 뭔가 어떤 것이 쓰여져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읽었는데, 아까 저희끼리도 얘기했지만 뭔가 여행 에세이로만 읽기 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냥 여행 에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많은 걸 얻었구나. 되게 좋은 또 여행 매뉴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처럼 이 책을 읽고 저희처럼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는 그런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저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키 차이가 너무 나잖아. 저랑은 그렇게 차이 안 나요. 네네. 나랑 할 수 있어. 근데 되려 제가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내 작업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자극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마운 책이고 진짜 너무 노력해줘서 고맙다라는 말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워하고 잊혀지면 안 되는 이들의 그 단서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글들을 썼고, 이게 이렇게 탁 몰상으로 이렇게 손에 잡히는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 일단 정말 축하하고, 그 기록의 첫 번째로 이렇게 뭔가 상징이 담긴 하나의 발자취로 이렇게 남길 수 있게 된 걸 축하하고, 사실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글귀들을 이렇게 말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사실 진짜 많아요. 여기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하나 꼽기 힘들 정도로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글귀도 많아가지고 다른 분들이 또 읽으면 또 다른 곳이 또 접히고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가닿고, 오늘 더 결심을 하게 된 게, 책을 읽고 결심이 된 게, 나도 뭔가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읽고 싶지 않은 것들을 더 기록하려고 애써 봐야겠다.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흘려보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나도 뭔가 막 무거운 의미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그냥 그런 것들을 더 이렇게 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붙잡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아주 소중한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저는 뭐 적어온 것을 뭐 누가 이렇게 첨삭해요. 네네 적은 것을 읽고 말았지만 되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되게 두려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책을 내기 전에 굉장히 두려웠고, 또 나를 믿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이 글을 썼을 때의 마음처럼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면서 무사히 출간을 해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언누카 친구들 본인만 2번 말하셨어요. 네네. 아니 이게 이제 매드 바로 하면 네, 이것으로 언누카 친구들 양주한 첫 에세이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